네, 안녕하세요. 특경법상 기업인 취업 제한 옳은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하도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나 뭐 조그맣게 이렇게 좀 잎사귀는 뒤집는 정도였던 그런 것이 많이 더해지는데 엄청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발굴하게 된 것도 뭐냐 우연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4월 30일인데요. 그 다음날 5월 1일 날 조그만 이제 경제 TV에서 제가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토론에 나와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내용이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이 보면은 뭐 대개들 제 감은 있으시겠지만은 재벌 총수를 다시 복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물론 이제 뭐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런 이제 단서가 묶여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보자고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제 금방 이제 납득이 되실 테니까 조양호 씨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그런 케이스죠 보면요. 그렇게 되면은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보면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요? 우리가 이제 기업인들한테 뭐 횡령 배임 같이 늘 따라다니는 건데. 뭐 배임은 어떻게 보면은 이연령 비연령이죠. 뚜렷한 기준도 없고 판사에 따라서 뒤집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 담장을 걷는 그런 기업인이라는 이제 좀 일종의 좀 웃픈 현실이죠 보면요. 그런 현실인데 배임을 저지르고 나서 확정되면은 자기 회사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아니죠. 엄밀히 보면은 그건 주주들이 판단할 뿐이죠. 주주들이. 그리고 정관에 정해서 그걸 판단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럼 옛날에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물론 한참 전이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사실 삼성전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된 겁니까?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이병철 회장이 아마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계열사 돈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삼성그룹의 전 계열사 이익을 전부 다 삼성전자 손을 메꾸고도 약간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보면요. 지금 잣대로 하면은 그건 완전 배임이 되는 거죠. 횡령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계열사 그 자원을 그때 끌었었는데 삼성전자의 지분의 일부가 이병철 회장이었다면은 그건 횡령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옛날 거를 지금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이 배임 횡령에 대해서 법의 잣대가 분명하지도 않은데 이거를 주주들이 판단하지 않게 하고 법으로 물을 자르듯이 복귀하지 못하게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복귀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조금 이거는 좀 신문에도 별로 나질 않았어요. 조그맣게 뭐 나는 정도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토론도 안 하고 그랬는데 좀 다른 사회에서 이걸 픽업을 해갖고 좀 공론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오늘 이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경법상 특정 경쟁, 이제 뭐 가중처벌 뭐 그냥 줄인 거죠. 특경법상 기업인 취업 제한 옳은가를 이제 제하로 토론을 이제 예, 방금 소개받은 박인환 교수입니다. 이제는 뭐 전직 교수, 변호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방금 그 서두에 회의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지난번 뒤에 제가 사례를 적었습니다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특경법상 횡령, 재산 도피, 바로 그 유명한 최순실 딸 정유라를 해외에서 금전 지원을 하는데 삼성그룹의 돈을 갖고 썼다. 그게 이제 범죄로 되었죠. 적폐로 대표 케이스로 돼서 이재용 씨가 구속돼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이 시행령 하나로서 형벌을 받고 구속까지 돼서 나오는 걸로 그치는 것이 종례였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형벌을 받고 나올 때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에 복귀를 못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종전의 예를 들면은 한화그룹의 그
김성현 회장이 계열사가 경영위기에 몰려 있을 때 또 다른 계열사의 돈으로 자금으로 밀어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돈을 흘러들어간 돈이 회사로서는 손해가 보고 돈을 받은 자금력이 부족해서 부도 직전에서 살아난 회사는 이익을 보게 된 거죠. 그때는 이익을 본 것은 생략을 하고 피해를 본 기업의 피해자라고 해서 이 김성현 씨가 구속이 되고 또 형을 받고 나왔지요. 만약 그때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됐으면 김성현 하나그룹 회장은 지금은 이제 한화 쪽 관련 경영에는 전혀 손을 못 대고 그냥 주주로만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한화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식품점이 만약 있다면 식품 대리점 영업주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냥 우스개란 소리입니다만 이런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이 법이 시행령 개정 하나만으로 정말 우리 그 사회에 별 논란을 끼치지 않고 법률이 개정될 때는 언론에도 취급이 되고 여당 야당이 싸우면서 지난번 패스트트랙 입법 내처럼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시행령은 아시다시피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 주무부서인 이때는 법무부가 되겠죠.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국회는커녕 국무회의에서 박수만 쳐서 방망이 쳐서 통과되면 이런 효과가 나는 걸 180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우선 큰 문제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아까 조동근 교수님도 그 예를 든 것처럼 우리 생각을 하시는 경제학자니까 더 잘 압니다. 경영은 경영하는 사람의 쪽의 판단에 맡겨야지 그 사람이 전과가 있든 또는 회사를 손해를 줬든 그야말로 사기업, 사경영 관계 쪽을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일정한 전과가 관련된 전과가 있으니까 경영 자체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법의 기본 원칙에 형사법에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습니다. 좀 용어는 어렵습니다만은 뭐냐면은 동거하는 친족끼리는 같은 친족입니다. 사촌, 삼촌, 심지어 8촌까지 친족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친계, 친가에서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봐서 쉽게 말해서 아버지 돈을 아들이 몰래 훔쳐서 써도 친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처벌 자체도 하지 않는 게 친족상도례입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집안 돈이라는 거, 이 돈이 절로 가나 저 돈이 일로 가나 결국은 그 집안에 머물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형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현대 법률로도 부부조차도 남남이죠. 법적으로는 부부가 남남이지만은 우리 우스갯말로 그 사모님이 그 아저씨 몰래 주머니 뒤져서 돈을 가져가서 써도 엄밀하게 법적으로 보면 절도죠. 그런데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친족관계 그런 건 있으니까. 그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기업체가 자기 기업체에 대해서 자기가 손해를 입히고 자기의 문제죠. 물론 일반 소수주주는 또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문제인데 자기가 복귀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처벌까지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고 처벌을 다 했습니다. 거기 플러스 친족상도례뿐만 아니라 경영 자체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과잉위법이 아닌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바로 이제 겨우 20일 됐네요. 작년도 아닙니다. 20일 전에 법무부에서, 사실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금방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죠.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바로 제가 예를 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최순실 딸 정유라한테 말을 회사 돈으로 사준 그런 케이스를 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처벌을 받고 나왔는데, 이제는 처벌받고 나온 것뿐만 아니라 손해를 입힌 삼성
전자라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경영에도 손을 떼라. 만약 경영에 손을 대기 위해서 취업을 하면은 그걸 취업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취업을 하면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처벌을 받습니다. 재밌죠? 그러면 또 법무부 장관은 그걸 알고 나서는 삼성에다 지시를 해서 이재용 씨를 쫓아내라 하면은 회사 사장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은 명령 불복종죄로 삼성전자 사장도 처벌받습니다. 이걸 그야말로 시행령 하나로 개정을 해서 전혀 국민들 모르게 만들어 놨다는 것에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런 토론회를 하면 사실은 우리 대부분 중견기업체들은 여기 플로어를 꽉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안 보여서 좀 투명한 인간들이 대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런 실정이네요. 좀 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취업 제한 내용은 특경법이라고 해서 법 이름이 길어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경제사범을 일반적으로 5억 원 이상 피해액을 기준으로 해서 특경법으로 몰아서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줄임말로 특경법, 특정경제사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외재산 도피,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국외재산 도피, 횡령, 배임 이런 게 대표적인 범죄됩니다. 그럴 경우에 일정한 기간 형을 살고 나와도 끝나지 않고 이중으로 취업이 5년, 2년 선고유예 기간 동안 이렇게 취업금지 기간을 두고 합니다. 근데 취업할 길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한테 취업 승인 신청서를 내어서 법무부 장관이 심사를 해서 괜찮다고 해주면은 승인하면은 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대기업의 오너들은 법무부 또는 정부에 딱 예속이 되죠. 바로 취업 승인권을 또 갖고 있으니까 안 되면 일률적으로 안 되게 하거나 되면 되게 하거나.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다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해임 요구도 할 수 있고 안 하면 처벌하고 취업해도 처벌하고 2중 3중 처벌 규정을 정말 재밌는 것은 이 개정령 조문 한 개로 몇 줄 고침으로 해서 이런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취업 다시 2페이지까지는 대강 이제 설명을 한 것 같고, 단지 이 법은 지금은 소급표가 형사범죄는 소급표가 없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소급표를 할 수가 없죠. 아직 시행은 안 됐으니까 5월 7일 엊그제 공포가 되고 국무회의 통과는 4월 말에 했습니다만 대통령 공포가 5월 7일 되고 공포되면은 보통 6개월 뒤 이 법은 11월 8일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그때부터 시행되니까 소급표는 주지 않기 때문에 시행 이후에 경제범죄를 범해야 되니까 아마 직접 이재용 씨는 걸리지 않겠습니다만 또 뒤에 이야기 나옵니다만 삼바와 관련해서는 또 문제가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제도가 개선되었다느니 그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다만 앞으로 법무부는 그동안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무부 내에 있던 경제사범관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다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다시 되살려내서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리위원회 전담팀을 둬서 감시까지 하겠다. 혹시 취업하는 전직 전과자 경영인이 없나? 이제는 돋보기 되고 감시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 이유를 보면 그럴듯하죠.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손해를 끼친 기업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여러분도 플로어에서 들어보면 얼핏 그럴듯하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회사의 범인이 다시 취업한다는 것은 생선가게 고양이한테 또 생선가게를 또 맡긴다. 바로 여기 함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법무부에서는 이래서 불합리하니까 고쳐야 된다. 이게 불합리하면 진작 고쳐서 또는
법률이 제정 당시에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일부러 빼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자신의 회사라는 것 때문에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아까 친족 상돌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회사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대주주 자신이 더 큰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일부러 빼놓은 겁니다. 더 자세하게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 확대의 문제점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 제목만 읽는 쪽으로 할게요. 이렇게 취업 제한을 말만 취업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헷갈리는데 경영 제한입니다. 경영을 못하게 하죠. 오너가 뭐 취업하러 들어가는 건 아니죠. 배당금만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이제 제목을 취업 제한으로 법 제목을 했으니까 저도 했습니다만은 솔직하게 실질을 보면은 전과가 있는 경영자는 경영을 다시 못하게 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하튼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저는 사법상, 형사상 이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지금 전부 다 우리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세상을 뒤집어 놓자는 것이 다시 말해서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과가 있는 갑질을 하는 기업의 오너들을 그냥 둘 수 없다. 경영권까지 빼앗겠다. 또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마는 물컵도 집어 던지고 하는 이런 갑질하는 기업주가 경영권에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전제로 하니까 저는 이걸 포퓰리즘이라. 모르는 국민들은 박수를 치지요. 기업 오너가 예의 없이 굴었으니까 경영권을 뺐으면은 우리는 기분이 좋죠. 여하튼 뭐 그래서 적폐의 하나로 몰아가지고 사실상 재벌기업 총수를 겨냥한 맞춤형 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법무부에서도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발표를 정치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기 기업에는 빨리 취업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었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권 여당의 우리 유권자 입맛에 맞추는 거기에 따른 포퓰리즘이다라는 게 솔직한 저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 전형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기업인의 사기업체에 대한 사경제 영역이죠. 우리 시장경제 원리를 뭐 말할 것도 없이 직업의 자유 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를 한다. 전과자도 이름이 전과자라는가 하는 교도소라는 이름이거든요. 교도소를 해서 갖다 나오면 교도 올바른 사람이 됐다는 전제로 해서 형을 살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감옥소가 아니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교도가 된 사람한테 취업을 못하게 한 것은 분명히 이중처벌이죠. 교도의 교정의 목적에도 맞지 않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성, 법익균형성, 전문성인데 여기에도 맞지 않는다. 취업 제한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 여기 당구장 별표로 해서 2년 전에 2016년 4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이거보다 더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이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형을 살고 나올 때는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못하게 이런 비슷한 법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하니까 헌법재판소 판단은 오히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다. 그 법률이 위헌이다.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할 정도로 국민의 권리 입장을 더 보고 있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면 위헌이 되지 않을까. 과잉 입법으로 인한 이중처벌, 죗값을 치른 상황에서 또 추가로 불이익 주는 거. 또 왜 이중처벌이냐면 이 처벌적인 성격 이외에 취업 제한뿐만 아니라 그 경영자가 갖다 나오면 예를 들어서 삼성건설 사장이 갖다 나오면 삼성건설 사장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 면허가 필요할 때 현행법에 의하면 인허가 면허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법적인 일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또 괜찮죠. 그런데 플러스 개인이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것까지 더 하고 있다는데 이중처리고 과잉처벌이다는 합니다. 더구나 그 다음 줄입니다. 취업을 못하게 한다는 의미는 일종의 자격정지에 해당됩니다. 우리 형벌 중에 명예형으로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자격정지는 기업의 임직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자격정지는 판사의 형벌로서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명령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헌법적인 우리 규정상으로는 맞지 않죠. 또 죄형 법정주의 위배 가능성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법률의 직접적인 근거 없이 하위 법령으로만 한다. 이 부분은 명백히 현재 국회에 최이배 의원, 금태섭 의원 이름으로 특경법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살짝 시행령만 고쳐서 이렇게 한 걸로 보여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효과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명약관하다. 그 뒤에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통계를 찾아보니까 최근까지 연간 연평균 특경법 위반으로 취업 제한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경영복귀를 맡고 있는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은 연간 평균 약 1,200명 정도니까 1,200명이 조금 못 미치죠. 평균을 치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특경법으로 이렇게 경영자가 특경법 횡령 배임 재산의 도피로 걸린 사람이 1,200명 가까운데 앞으로 이 시행령이 시작되면 이 사람은 이제 경영 복귀를 못하게 된다는 이런 엄청난 기업 경영 위축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의 자율적 침해. 기업 경영 복귀는 아시다시피 시장과 주주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나쁜 정과가 100개가 있더라도 우리 기업의 경영을 아주 잘하는 귀재다 하면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아주 단단한 것까지도 무시한다.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은 왜 그러면 그동안 우리 법을 제정하면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체는 쏙 빼놨냐.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법은 공범이나 이익을 본 제3자가 경영하는 관련되는 기업에는 취직을 못하게 한 이유가 다시 말해서 대가적. 내가 특경법에 위반되는 경제사범을 저지른 대가로 이익을 본 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익을 제3자한테 이익을 주게 하니까 징역과 또는 그 보상으로서 거기 취직하는 것을 막게 하는 거죠. 일리가 있죠. 공범도 내가 이익을 준 그 공범이 관련되는 회사니까 내가 취업을 못하는데 일부러 피해 회사는 빼놓은 건 아까 친족 상대로 그랬처럼 지 회사 지가 피해를 보게 했는데 그걸 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원래부터 검토가 돼서 빼놓은 것을 거꾸로 살리려고 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다시 말해서 피해 기업체라니까 일반 국민들은 피해 기업체에 복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순수하게 경영의 입장에서는 피해 기업이든 오히려 이익을 본 기업체에 가면 안 되죠. 지가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을 주고 그 대가로 취직을 하니까 그걸 막아야 되지 피해를 보는 건 안 된다. 또 1인 회사 같은 집안 회사, 가족 회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경영권, 회사 자체가 붕괴가 되어버리죠. 제일 경영에 뛰어난 아버지가 교도소 갔다 와서 우리는 자꾸 삼성이나 한진 같은 큰 재벌 그룹만 하는데 중견기업체 같아도 가족회사가 많이 있죠. 주식을 나누어서 갖는 가족회사. 거기서 실질적으로 경영주 오나인 아버지가 갔다 오니까 이제는 경영할 사람이 없다. 이제 회사 문 닫아야 되는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형사법 체계의 부정합성. 이것도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 이치 논리 서로 모순된다는 뜻입니다.
이 승인 심사권을 법무부 장관한테 주는 거. 다시 말해서 이 칼을 판사한테 주지 않고 사법부 상권분리 원칙에 따라서 판사에 주지 않고 이재용 씨 보고 그래 너는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해서 다시 삼성전자 회장을 다시 해도 괜찮다 승인을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사법 책임 부정합성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정지형을 병과해서 만약 정말 나쁜 기업인이 정과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한 경우에는 판사가 알아서 처음부터 징역 몇 년에 자격정지 5년 이런 걸 붙이면 됩니다. 그럼 징역 살고 나와서 자격정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죠. 그럼 지금 제도가 살아있는데 그 밑에 4번 법인의 이사, 감사,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 자격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 제도가 있는 걸 활용하면 충분히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일부러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경법상 배임죄, 다른 분들도 뭐 다 하실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만 배임죄는 우리나라 정말 이게 저는 막 감히 악법이라고 합니다. 일반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또 상법에 보면 회사 임직원이 특별 배임죄, 거기다 더 턱 더블 턱으로 특경법에는 금액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4단계로 배임죄 처벌을 두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배임죄는 뭐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판결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관로를 열고 저는 보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수란 뜻은 이 좌파에 대응한다는 보수란 뜻이 아니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보수적인 판결을 하는데 배임죄를 처벌하려면은 고의의 범위에서 아까 이재용 씨가 삼성전자에 손해를 끼친다는 의사가 필요 없이 손해만 보기만 하면 처벌한다. 좀 너무 보수적이죠. 심지어 선진국에 미국 같은 데는 업무상 배임죄를 두고 있지도 않는데 선진국에는 차츰차츰 그걸 없애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거꾸로 간다는 의미에서 보수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현실적인 손해 발생뿐만 아니라 손해 위험성만 있어도 다시 말해서 정유라한테 말 사주면은 실질적으로 회사 손해가 없다. 왜냐 말의 소유권은 회사가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말을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져서 죽으면은 손해 발생할 위험이 또 있죠. 이런 것도 배임이나 횡령이 된다. 제가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조금 이런 거야말로 진보적인 해석을 해서 오히려 무죄를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미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두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두거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삼성전자 예를 든 것처럼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제가 좀 길어서 조금 더 해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딴 분들 양보다. 미안합니다. 이거 밤을 새면서 하느라고 양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 밑에 이제 2014년도 김성현 한화그룹 회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난에 처한 그룹 일부 계열사 돈을 자기 돈으로 안 하고 자기 돈으로는 할 수가 없죠. 기업 회계 원리상 지 주머니 돈으로 하게 되면은 외부 차입금이 되죠. 뭐 그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계열사 돈을 가지고 지급 보정을 하거나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때 만약 이 법이 있었으면은 한화 김 회장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계에서 평가는 한화그룹 김 회장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이 성공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성공을 해도 배임죄로 처벌받은 것은 심하지 않느냐. 특히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기금을 동원해서 아까 한진 이야기죠. 기업 총수의 경영권 박탈 사태까지 이제 버젓이 대낮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반기업 반재벌 정서를 가진 좌파 시민단체 좀 과격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지금 날뛰고 있죠. 이런 좌파 시민단체들이 만약 이 시행령이 알게 되면은
이제는 전부 이제 찾아가지고 왜 저 회사 그냥 두느냐, 전과자가 기업을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고소 고발이 남발되면은 기업체가 어떻게 견디겠나 그 뜻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권력자에게 찍힌 기업 총수들을 쫓아내는 수단이 하나 더 생겼죠. 국민연금원에서 스튜어드십을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업 총수를 취업 제한하는 방법. 정부에서는 두 가지 칼이 하나 더 생겼다는, 그걸 지적하는, 밑보인 기업을 길들이게 한다. 우리 아쉽게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는 배임죄나 이런 것은 다 합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년 전까지. 다시 지금도 그렇겠죠. 또 재판소 판사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대응 방안입니다. 제가 대응 방안을 한 것은 그냥 우리 소위 우파 애국 진영의 특히 친기업 시장경제 옹호론자들이 그냥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태에 있을 때 저는 대응, 제대로 어게인스트로 그냥 엔티만 할 게 아니라 어게인스트로 대응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오히려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정권이 기업을 망하게 하고 경제를 망치게 할 의도가 아니라면, 또는 기업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도록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자제해. 오히려 근본적으로 이거 하지 마라 할 것이 아니라 위에 1번 배임죄 규정의 이 자제해. 제일 골치가 아픈 배임죄 규정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가장 좋게는 배임죄 규정을 미국처럼 폐지를 하거나, 저는 그게 대응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대응하는 거. 이 기회에 자제, 배임죄 규정을 폐지해라. 그 다음에 굳이 폐지까지 못하겠다면 구성요건상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또는 목적을 분명히 해라. 손해를 끼칠 고의를 갖고 하지 않았으면 경영 판단이라면 면책을 해라. 또 경영 판단의 원칙, 경영을 위해서 해서 결과적으로 아까 모험거래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펀드 회사나 주식 거래나 신규 사업 M&A에는 사실 굉장히 장래가 불확실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할 때, 그러면 하이 리스크 없이 하이 리턴을 구하라는 게 지금 정부가 이 입법 취지라면은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손해가 나면 무조건 처벌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자가 자기 권한과 판단에서 합리적 근거에 따라서 판단해서 투자 결정을 했을 때 비록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경영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이 소위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도입을 하거나 배임죄를 그대로 둔다면, 가장 좋게는 없애고 둔다면은 이거 두 가지, 의사와 목적과 경영 판단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자격정지라는 형벌이 있으니까 그걸 병과, 이 병과라는 것은 동시에 부과를 한다는 뜻입니다. 징역 몇 년의 자격정지 몇 년을 병과함으로 해서 취업 제한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법원의 판사에게 맡겨라. 행정부에서 맡기지 말고, 그 뜻입니다. 더구나 우리 배임죄 규정에 보면은 병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에. 배임죄에서 징역을 때릴 때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않고, 규정이 있으면 활용이 아니라 판사는 자격 제한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격정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행정부에서도 그 취지를 맞추어서 취업 제한을 안 해야 되는데 사후적으로 취업 제한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기로는 마지막에 취업 제한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이 시장경제 질서화를 취하고 있다면 재벌 길들이기 가능성을 갖고 있는 특경법 14조 전체를 폐지해버리는 것이 친시장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결책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대응책, 우리 재계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 재계 관련된 분이 오신다면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어게인스트로 대응을 하시라는 거고,
시간이 있는 분은 그 뒤에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재벌 길들이기의 가능성에 관한 예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현재 진행 중이고 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뇌물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박영수 특검 기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1심에서는 징역 4년 아니가 징역 몇 년이더라?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담당 판사에 대해서 1년 전입니다만 얼마나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했습니까? 이해찬 대표부터 앞장서서 판사가 이상한 판사다 적폐로 몰듯이 특히 이념 세력이 때로 몰려서 그 유명한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에다가 수십만이 판사를 파면하라, 탄핵하라, 이재용을 풀어준 판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청와대는 그 청원을 모아서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청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법원에 대한 상권 분립의 침해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법원의 사건에 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도 스트레스 받죠. 이 집행유예 받은 걸 이거 어떡하나. 저는 재판은 완전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치 아플 때는 끄는 게 방법이죠. 줄여주시죠. 예. 그 다음에는 삼성바이오 사건, 그 유명한 삼바 사건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 줄 모르는데 드디어 가장 최근 뉴스 보니까 삼성전자 임원까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삼성바이오에서 분식 회계가 차츰차츰 커져서 삼성그룹 전체로 증거인멸로 시작해서 확대되는 조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삼성바이오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연기해라. 그 뜻은 둘이 합쳐서 재판해라. 경영권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기업 경영을 뒤흔드는 저는 절대로 삼성을 두둔하는 것이 아닌 게 우리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요. 저는 삼성도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좀 만약 나가게 된다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한 퍼주기,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야 된다는 등 이 좌익적인 사고를 가진 통일부 장관 출신이 저는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삼성경제연구소 출신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 대기업 연봉 순위 3위입니다. 삼성에서 키워준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을. 그런 걸 생각하면 전혀 삼성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통일부 장관을 삼성에서 키워서 통일부 장관을 보냈으니까. 만약 유튜브에서 찍는다면 이것도 꼭 보내세요. 삼성은 전혀 우리가 불쌍하게 보일 기업이 아니다라는 거. 너무 과격했나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박윤환 교수님께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짧았으면 좋겠는데 짧을 수 있을지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례로 드는 기업은 웅진그룹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웅진그룹 다 아실 거예요. 예. 한때 학습지로 성공을 거두었고 또 학습지를 하다가 그 웅진 식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매실 주스도 해서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극동건설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극동건설, 태양광 이런 쪽으로 진출을 했었죠. 근데 그 극동건설을 인수한 것이 패착이 됐어요. 극동건설 인수를 했는데 건설 경영이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룹 전체의 자금 사정이 나빠졌고 그리고 그룹이 자금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웅진의 윤석금 회장은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걸 그냥 법정 관리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그룹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할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하다가 먼저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받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다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럼 스스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당연히 계열사끼리 도와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이 조금 나은 기업으로 하여금, 나은 계열사로 하여금 지금 문제가 생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지원의 방법은 그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준다든가 또는 주식을 발행해서 그것을 유리한 조건으로 하게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웅진그룹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자료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렉스필드 컨트리 클럽이라고 하는 회사, 여긴 자금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 회사로 하여금 웅진 플레이 도시라고 하는 게 테마파크 하는 회사예요. 여기를 지원을 하게 했고 그게 592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웅진 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자금난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웅진 홀딩스, 웅진 식품, 웅진 패스원 이 회사, 이 계열사들로 하여금 또 지원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다 해결을 못하고 이 회사, 그러니까 웅진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법정관리에 넘어갔습니다. 법정관리에 넘어가서 근데 그 참 신기하게도 한 1년 4개월 만에 문제가 됐던 이 빚들을, 부채를 대부분 다 상환을 했어요. 상환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웅진그룹이 이제 다시 재도약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무엇이? 그 자금 사정이 괜찮은 그 회사들로 하여금 자금난을 겪고 있는 회사를 지원을 해준 것이 그게 배임과 횡령이 된 거예요. 배임은 왜 배임이냐? 자, 그 자금 사정이 괜찮은, 예를 들어서 웅진 렉스필드 컨트리 클럽이다 그러면 그 회사로 하여금 웅진 플레이 도시를 지원을 하게 한 것인데, 그 지원을 하는 그 컨트리 클럽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을 잘 하라고 맡겨놨더니 그 회사 돈을 빼가지고 말이지 그것을 제3자인 웅진 플레이 도시라고 하는 다른 회사를 도와준 거예요. 다른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조문을 좁게 해석을 하면 분명히 한 회사의 돈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 이익을 줬으니까 이건 배임이 분명히 성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웅진 홀딩스로 하여금 웅진 캐피탈에게 지원을 해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배임입니다. 제3자에게 이익을 줬다. 그 다음에 횡령은 뭐냐면, 그런데 그 이익을 받은 회사에 윤석금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익 받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횡령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배임과 횡령이라고 하는 게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찰에 고발이 됐고,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됐고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심까지 가가지고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어요. 징역이 3년이지만 5년 동안은 어쨌든 사고가 없으면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는데, 왜 집행유예를 받았느냐? 그 이유는 윤석금 당신 개인의 이익을 취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윤석금 본인이 갖고 있던 사재를 털어가지고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 사재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들이에요. 그 주식을 회사에다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재산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개인적으로 사익을 취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 근데 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당신은 유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행유예를 해주겠어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경법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됩니다. 형법뿐만이 아니고 특경법, 특정 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배임이나 횡령의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금액은 1,600억인가 뭐 그렇게 돼요. 뭐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왜? 회사 단위로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경법이 적용이 되고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또 그 특경법 제14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박인환 교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유죄 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 취업 제한은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그 윤석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공범이거나 또는 윤석금의 그 횡령 배임 혐의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금 회장은 그러면 취업 제한 상태에 있는 거죠. 어떻게 취업 제한이 돼 있는 거냐? 아주 단순하게 따지면 여기서 이익을 본 회사는 웅진 플레이도시고 웅진 캐피탈이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따지면 이 웅진 플레이도시와 웅진 캐피탈에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공범이 있어요. 윤석금의 공범들이 같이 유죄 판결들을 받았는데 그 공범은 누구냐면 계열사 사장들입니다. 웅진그룹의 계열사 사장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왜? 회장 혼자서 그 일을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다 같이 한 거죠. 그 사람들이 다 공범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그 공범들이 취업해 있던 그 공범들이 그 뭐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 경영을 하던 그 회사들에도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회사들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웅진그룹 계열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 공범들의 회사가 어떤 거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도, 그래서 분명히 그 웅진그룹 안에서 취업 제한이 돼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분명한데 정확히는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다. 근데 분명하게 제가 확인할 수 있던 건 하나는 뭐냐면 웅진그룹의 핵심이 주식회사 웅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수회사거든요. 그 주식회사 웅진에 윤석금이라고 하는 등기이사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금은 분명히 이 조항에 의해서 그 웅진그룹의 핵심 회사의 등기이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근데 현실을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윤석금이라는 사람이 경영을 안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다 경영한 거예요. 등기이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회사들의 그 등기이사, 대표이사가 누군가 봤더니 윤석금의 아들, 딸들이에요. 아들, 딸이 다 취업을 해 있더라고, 거기에 등기이사로. 그리고 지금 뭐 출국 금지도 돼 있는 상태고, 윤석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 취업 제한이라고 하는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윤석금이라고 하는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사람에게 했던 건 뭐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경영활동은 다 한 거예요. 하지만 매우 불편하고, 또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이것을 누군가 좌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문제거리를 삼아가지고 저 사람은 취업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도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그냥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행령 개정안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특경법 제14조에 의해서 공범이 경영하고 있던 회사나 또는 그 횡령이나 배임을 통해서 이익을 본 그 회사에만 취업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이 시행령이 발효되는 11월 8일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웅진 캐피탈이라든가 그 컨트리 클럽 여기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 처하게 될 다른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웅진그룹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윤석금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회사를 이렇게 재개시킨 거죠. 하지만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등기이사가 아니고, 뭐 아무튼 이런 상태인데, 아마 이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취업 제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이게 매우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보는데, 불합리한 법이라고 보는데, 첫째, 왜 취업 제한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취업 제한을 왜 하느냐?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윤석금 같은 사람이 웅진그룹에 취업을 해야 등기이사가 된다고 해가지고 웅진그룹이 그 무슨 피해를 볼 거냐?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웅진그룹에서 손을 떼게 하면 그 웅진그룹은 해산이 되겠죠. 그룹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웅진그룹 전체로 봐서도 윤석금 회장이 계속 경영을 하는 게 더 이롭습니다. 그런데 명분은 무엇일까? 이들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명분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범죄자인데 범죄자가 회사를 경영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 또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해? 뭐 이런 명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재범률을 한번 실제로 살펴봤어요.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럼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률이 어떨까 한번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2017년에 그 재범률 통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약류, 그러니까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전체 죄를 범한 사람 중에 50%가 재범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끊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높은 게 도로교통법이에요.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은 또 계속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모양이에요. 절도는 41%고요. 사기는 39%고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임을 보세요. 7%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배임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게 습관적인 범죄자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생각해보면 불가피하게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그게 범죄가 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재범률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윤석금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웅진그룹에서 횡령을 하겠냐?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도 집행유예를 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경영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는 웅진그룹 전체의 주주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건 회사에도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법률적인 논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비례를 해야 되는 건데, 죄가 크면 벌도 중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취업 제한이라고 하는 건요, 그걸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죄와 벌이 비례하는 것은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징역 몇 년이라고 판단한 그 부분이에요. 또는 벌금 얼마. 여기에서 죄에 따른 벌이 정해진 거죠. 그런데 취업 제한까지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취업 제한을 당하는 그 회사와 회사의 크기, 또는 그 사람의 위치,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피해가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횡령죄를 또는 배임죄를 큰 걸 저지른 사람, 또는 그것을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하고는 아무 무관한 거예요. 그냥 일단 유죄 판결만 받았다 그러면 회사가 어떤 회사였든지 간에 무조건 취업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죄의 무게와 벌의 무게가 전혀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이거는
이 죄와 벌의 비례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보면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 박일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매우 모호하다. 불가피하게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조차도 이것을 범죄로 규정을 하고 유죄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임죄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취업 제한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더욱더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취업 제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폐지하는 게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박일환 교수님 이미 제안해 주셨듯이 배임죄 규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그 법률 자체를 손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추가로 또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좀 씻을 수 없는 인생이 뭐냐면 좀 정권이 좀 비겁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야반도주는 비겁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얘기한 이 내용을 갖다가 아마 그 금태섭하고 최입의 의원이 아마 좀 개정안을 조금 낸 것 같아요. 근데 그쪽 가면은 굉장히 좀 시끄럽잖아요.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 똑같은 효과인데 이걸 시행령을 갖다 개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런 편의주의가 있습니까? 이런 편의주의가. 그러면 우리가 팩트를 하나씩 그려야 되는데요. 아마 이 주제로 한국에서 아마 토론이나 심포를 바른 사회만 했을 겁니다. 이게 무지 중요한 건데, 이렇게 사실 뭐 야반 도주 하듯이 시행령을 고쳐서 임팩트 있는 걸 갖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는 참 도덕성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배임이라는 게 무슨 파렴치범입니까? 사실은 뭐 불을 갖다 먹기 위해서 자기 어떤 리스크를 다 걸고 이렇게 뛰어들어서 자기가 다 죽으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개죽음이고 살아남으면 용감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배임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성공하면은 아무 얘기 없어요. 실패하면은 그냥 뭐 이거는 뭐 우리 뭐 경제학에서도 하이 리스크를 우리가 다 인정하니까 하이 리턴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울트라 하이 리스크에다가 울트라 로우 리턴이에요, 사실요. 이런 비대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제 강국이 참 되어왔는지 좀 기적이죠. 근데 앞으로는 이건 어림도 없어요. 과거에는 어떤 리더십이 있지만 지금 같아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너는 오늘 읽어야 될 게 뭐냐면요. 너무 경영적으로 허락해 봐요. 뭐 이재용 하나 없으면 뭐 누가 들어와서 하면 되겠지. 윤석열 없으면 뭐 누가 들어오면 되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요. 그러면 누굴 내쫓고 나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노조라든지 시민단체 그렇게 하고 이거를 개인 사기업을 국가 기업화하는 어떤 전초적인 단계로도 볼 수 있어요, 사실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이 이제 이거를 제가 5월 1일날 토론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예. 그래서 그때 픽업한 거예요. 이 아이팀 자체를요. 그래갖고 제가 발제하기 좀 거북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뭐 법을 하시는 분들이 더 좀 적합하니까. 그리고 김정은 교수는 또 법에 특히 또 경제학하고 법을 같이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는 진짜 그 헌법소원을 당연히 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은 이미 통과됐죠. 그래갖고 이제 금년 11월 8일에 대해서 발효가 되면은요.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갖고 뭐 다 배입을 해갖고 다 내쫓고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하나의 가정이지만 조영호 씨가 못 들어가면은 뭐 아플 비트위트 하는데 밀어내면은 뭐 그야말로 펀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노조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법이 지금 우리가 뭐 미비돼서 그것도 아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제한, 자격 정책 다 몇 년 있잖아요, 보면. 그렇게 법원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왜 시행령을 통해서 그리고 좀 물을 자르듯이 금방 김정호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례가 안 되잖아요. 벌하고 죄하고 이게 비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제한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히 현재 우리가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이걸 제재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법이 지금 계류 중인 거 다 건너뛰고 야반 도주하듯이 시행령을 갖다 한 줄 고쳐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짓을 하는데 사회는 너무 조용하고 사실이요.
바른사회 시민을 빼놓고 누가 이걸 내겠습니까, 사실요. 힘이 없는 우리지만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보면. 우리가 뭐 이재용 같은 애교성은 안 해요. 그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CEO는요, 사실은요, 외국에 나가보세요. 대한민국의 뭐 국무총리 이름 누가 압니까? 대통령 이름 누가 압니까? 안 해요. 하지만 CEO 이름은 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축적의 어떤 그 퇴적된 어떤 그런 뭐 싸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당은 불과 얼마 전에 만들어진 급조된 거예요. 급조된 거. 급조된 것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켜켜이 퇴적된 그 자산이 중요합니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경법상 기업인 취업자는 이렇게 좀 피하지 말고 경영을 못하게 하는 그거는 뭐죠? 형벌을 더 살게 하는 거죠. 이거는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헌법소원 감이 되고 그래서 바른사회에서도요 조금 미력이지만은 좀 노력을 해서 이게 진짜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고 비겁한 야반 도주 아니냐 이걸 캠페인하겠습니다. 왜 시행령을 갖다 고쳐서 합니까? 국무위에서 말이죠. 예? 떳떳하면 그 벌건대안하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회에서 논쟁해야 될 거 아니고 이걸 다 안 하고 이미 지금 김태섭하고 최이가 같은 얘기를 했을 텐데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게 있어요. 기업인이 뭐죠? 돈을 벌지 못하는 거죠. 용서 못하는 거죠. 정부가 뭐죠? 돈을 회피 쓰지 못하는 거죠. 정권이 뭐죠? 정직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사실요. 정직하지 않은 정권 용서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좀 흥분을 좀 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시민단체니까요. 이건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사실 2018년 최이배 의원하고 금태섭 의원이 기업 경영자나 임직원이 배임죄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도 그것이 자기 회사에 복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우리 보통 특경법 또는 특경가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개정하겠다라고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다행히 미적미적되면서 국회는 일하지 않는 게 우리 국민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10월 달에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장관이 출두를 했는데 최이배 의원이 재벌 총수 일가가 범죄 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신의 기업체에 계속 취업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시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4월 30일 날 장관들이 모여있는 회의가 국무회의죠. 국무회의에서 바로 통과가 됐고 5월 7일 날은 대통령이 공포를 했고 공포 6개월인 11월 8일 날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과거에는 손해를 입은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익을 준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손해를 입은 기업체에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익을 본 기업체하고 손해를 입은 기업체가 어떻게 다르냐? 이익을 입은 기업체는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다른 회사가 이익을 입었다는 거니까 그 회사에 취업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배임죄로 처벌받더라도 이익을 준 회사가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나를 취업을 시켜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니까 과감하게 범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이익을 준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럼 자기 회사에 취업하는 문제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그 회사가 알아서 판단할 거죠. 그거를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자기 회사에 진짜 그 사람이
피해를 입혔다면 알아서 쫓아낼 것이고 뭐 참을만 하면 또 그대로 복귀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당연한 우리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국가가 손해를 입힌 자기 회사에 취업을 하지 말라라고 이런 식으로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진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 박인환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약간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1년에 이 특정 경제문제 가중처벌법 3조가 문제입니다. 이 3조에 배임 횡령죄가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평균 매년 1,169명 정도 이렇게 우리 지금 재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재벌 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임죄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취업 금지가 외국에도 있느냐? 외국에는 없습니다. 외국에는 취업 금지는 없어요. 없고 직업 금지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왜 직업 금지를 하느냐? 그 직업을 계속 가지면 일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독일 형법 제70조에 직업금지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체 자유형 그러니까 징역형 같은 자유형에다가 부과해서 직업금지 명령을 판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형법을 따질 때는 항상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보호법익이라는 게 있어요. 보호법익은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보호되느냐 그러니까 형법은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우리 시행령은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입힌 자기 회사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건 보호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왜 국가가 뭘 보호하고 말고 하겠습니까? 일반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그 직업을 갖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엉터리 그 수술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 그 사람이 계속 그 직업을 갖고 있으면 일반 국민이 보호가 안 되겠죠.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뭐 어떤 반인류적인 그런 범죄, 또 뭐 우생학적 범죄, 또 사람을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또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 이런 범죄를 가만히 놔뒀을 때는 일반인들이 엄청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너는 그 직업을 악용해서 일반인들에게 계속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니까 그만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회사에 그만두라고 하는 건 그건 전혀 이유가 없어요. 자기 회사에 손해를 입혔대도 그 회사가 오케이 뭐 괜찮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형법적으로도 보호법익이 뭔지를 모르는 이런 형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법의 기본도 모르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법은 보호법익이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모든 법률은 보호법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보호법익이 없어요. 자기 회사를 자기 회사 왜 보호해야 됩니까? 그건 보호할 필요 없죠. 그 한 회사를 굳이 보호하는 것을 법률에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이제 결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말은 사실 취업 금지인데 사실은 취업 금지가 아니고 경영권 박탈입니다. 경영권 박탈이기 때문에 경영권 박탈은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이사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는 변호사 자격정지, 의사 자격정지, 이사 자격정지, 감사 자격정지 같은 것 말하고 또 아예 자격 박탈하는 것도 있어요. 의사 면허 취소, 변호사 면허 취소 이런 거는 자격 상실형입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형하고 자격 상실형은 명예형이라고 하는 건데 명예형은 형벌입니다. 형벌은 판사만이 응도를 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의 구조는 시행령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그 취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법무부 장관이 승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승인을 어기고 취업을 시켰을 때는 그 기업체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이거는 말하자면은 그 사람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또 그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헌법 37조에 나와 있는 과잉금지 원칙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2016년 4월 28일 이 결정도 보면은 성범죄로 인한 이 성범죄로 인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를 받은 경우 형이 면제된 날로부터 다시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도 없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최소성의 원칙, 바로 이게 또 과잉금지 원칙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는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에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자기 취업을 아예 하지 마라, 이익을 준 회사도 하지 말고 손해를 입힌 회사도 하지 말고, 그걸 뭐 먹고 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죽으라는 말인데, 이거는 너무 과도한 반응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은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의 신청도 없고,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뭐 집행 연기, 집행유예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아까 독일 얘기를 잠깐 했는데, 독일에도 이 지급금지형이 있기는 있었는데 1975년도 이전에는 이 형이 많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선고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 이건 좀 독일은 상당히 합리적인데도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지금은 많이 줄어가지고 1년에 100건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런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법무부는 승인 없이 취업을 한 자, 해임 요구에 불응한 자, 불응한 기업체 장에 대해서 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법무부의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해서 감시를 하겠다. 또 경제사범관리위원회를 제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검찰국 내에 기업 관련 범죄를 좀 제대로 다뤄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저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기업의 활동은 사적 자치가 상당히 존중되어야 하는 영역인데, 검찰이 이런 데까지 마치 기업은 하나의 범죄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법무부 내에 검찰국까지는 좋은데 거기다 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한다. 이거는 좀 너무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직원의 경우만 이제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예전에 어떤 건설회사에서 어느 구청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그 회사의 재무이사가 뇌물을 매겼습니다. 몇 억을 매겼어요. 2, 3억 이렇게 매겼습니다. 매겼는데 그게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나갖고, 이러면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그 구청장은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고, 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건설 회사의 이사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구속 이유는
회사의 돈을 구청장에게 매겨서 배임을 했다. 뇌물죄, 배임죄 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징역을 살았죠. 징역을 살았는데 나중에 그러면 이 사람을, 이 재무이사를 회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잘라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개인적으로 돈 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뇌물을 바쳐서라도 공사를 수주를 했어야 되고, 공사 수주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망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사를 따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죠. 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처벌을 받았지만 처벌받고 나서 회사에서 복귀시켜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개인적인 착복을 한 게 아니고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잉 충성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안 되겠지만은, 그런 사람을 그러면 국가에서 법으로 장관이 너는 절대로 그 회사에 취직도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판단해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착복을 한 나쁜 놈인지, 아니면은 애사심에서 한 건지, 아니면은 이 회사가 너무 지금 수주 가뭄에 어려우니까 그걸 어떻게든 하여튼 공사를 따서라도 회사를 살리겠다는 일념에서 한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가 너는 범죄자니까 다른 회사 취직은 물론 안 되지만 너 회사 자체에도 취업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우리 사회가 너무 좀 비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정책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시각에 따라 정책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번 정부의 뭐 장점 혹은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사물을 굉장히 심플하게 봐요. 단순 명료하게.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말씀 나누는 그 방향을 보면은 다 문제가 심각하죠 하고, 가장 큰 건 대한민국의 그 장래에 도움되지 않는 그런 정책인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감성을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면은 아마 찬성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대체로 이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이 정부의 생각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가 대기업 총수는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 이미 이제 그렇게 많이 국민의 정서가 많이 깔려있죠. 중소기업은 불쌍하고 대기업은 나쁘고, 그리고 대기업 총수는 또 가장 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인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탐욕적인 사익을 위해서는 자기 성질도 컨트롤도 안 되고 마음대로 컵도 던지고 그 갑질도 쓰지 않는 이런 악인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정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기업을 컨트롤하는 그 죄명 중에서 많은 건 이제 배임 횡령인데, 사실 이 배임 횡령이 굉장히 나쁜 것이라는 이런 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배임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배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배임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나쁜 걸로 인지하고 있는 그런 이 정서. 그래서 이런 탐욕적인 사익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대기업 총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경영행위,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했는데 지원 주체되는 이런 기업도 취업을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적인 탐욕스러운 이런 인간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자꾸 규제를 해야지 그게 정의롭다, 그게 정의가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기본 정서가 깔려 있고, 그거를
법으로 만든 게 아마 이번 시행령으로 만든 게 이번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선 우리는 대기업 총수, 대기업 경영자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그 압축 성장해 나간 과정,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많이 붙어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그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도자, 정치 지도자 하나가 좀 힘들어요. 그 나라의 국가 발전은 사실 지도자도 지도자이지만은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기업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민간에 이런 위대한 경영인이 나오지가 않으면은 절대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없죠. 기업이 발전이 국가 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나라의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경영인, 기업인, 기업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사회적인 존경도 없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요한 자산이라는 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쉽게 가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부모 잘 만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먼저 깔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이렇게 해결하려면은 우리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정서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고 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편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은 기업의 경영, 기업가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기업의 어떤 역할 내지 자질을 평가되는 것인데, 지금 한국에서 망한 기업도 많지만 성공한 대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성공했다는 것은 그분들의 경영에 소위 말해서 그 재주, 실력이 이미 시장에서 그 증명이 됐단 말이거든요. 그런 기업인은 사회적 존경을 받을 만하고 그런 위대한 정치인 못지않게 박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서가 먼저 깔려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배임제인데요. 사실 이 배임제는 이 세미나 말고 저희 아마 매년 한두 차례 꼭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 기업인들은 항상 그 교도소의 담장을 걷는다 이런 표현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사실 기업인이 경영하면서 교도소 담장을 걷는 환경이라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보면은 이 배임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후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걸 배임으로 보면 배임 되는 것이고, 또 판사를 만나서 배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의 체계가 명확하면은 그 명확한 체계 내에서 경영행위를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 경영하기 좋은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 배임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명확한 그런 규정이 없고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재벌 같은 이런 경우에는 여러 형태의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A에서 B로 하고 B에서 C로 가고 이렇게 가는 이런 것은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법 체계라는 것은 이런 고도의 경영,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연결고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배임이라는 이 법의 체계 자체에 불확실성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배임이라는 것이 보면은 민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 기업과 기업 간에, 민간 시장에서 민간 기업 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태여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1980년대부터 법 경제학에서는 사실 그 전만 하더라도 80년대 이전까지 하더라도 많은 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포함해서 민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정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로 이렇게 세계 경제 개방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이 크고 서로서 탈규제라는 큰 하나의 세계의 방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민간 간의 이런 거래, 민간 간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태여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민간관에 일어나고 있던 많은 행위에 대해서 범죄화한 그런 부분을 하나씩 속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과잉 범죄화라는 부분인데, 오버 크리미널리제이션인데, 그래서 과잉 범죄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법 공작에서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배임이라는 이런 문제라는 것도 지금 이제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기업 경영, 기업 여러 가지 어떤 상품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그냥 맡기는 것이 선생의 트렌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잉 범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로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지금 이야기하는 지원 대상 기업에까지 취업을 제한하게 된다면은, 일찍 아무리 지분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가 경영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거는 결국 자기 재산권을 활용하는 데 제한을 받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재산권 침해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자기 회사, 자기 경영을 위해서 몸을 바칠 경영인 기업인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기업 활동이라는 것은 한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슈퍼 파워를 이렇게 발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기업인데, 이런 이 취업을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 법제화되고, 그런 과정 하나에서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과연 한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기업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누가 몸을 던지겠느냐. 그 말은 모든 제도는 그렇습니다. 이 제도 하나하나도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제도로 인해 가지고 그 사회의 환경이 확 다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의 환경이라는 것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무에서 이유를 창출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기업의 성장이면서 국가의 성장이었는데, 이런 하나의 이 제약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커 나갈 수 있는 무궁한 그런 가능성. 한국은 지금 현대, 삼성 이 두 거대 기업을 통해서 지탱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되려면은 2개가 아니고 10개가 있고 20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제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특히 이번 조항처럼 이 대기업 총수의 총대를 이렇게 맞추는 이런 조항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2개에서 10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해이가 되는 정책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사적 자치가 맞고 성과가 좋으면은 그 기업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베이스에 깔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 제목이 특경법, 이게 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이게 뭡니까 이게? 특경법상 기업인 취업 제한 옳은가, 옳지 않다라는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발제해 주신 두 분, 토론자 두 분, 플로에 계신 분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